2016년에 있었던 우루과이에서 있었던 회의예요. 그게 그 유명한 우루과이 라운드. 그래서 이 우루과이 라운드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은 뭐였냐면,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전부 다 달러 중심, 미국 중심의 이 세계 경제 체계에서 누구를 원망해요? 미국을 원망해요. 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브레트 우즈 협상했을 때 국제기구를 만들어 놨었다면 이 국제기구 알아서 했을 건데 이걸 못 만들어서 결국은 미국이 다 덤탱이 쓰고 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WTO가 출범하는데 이게 저 공식 출범이 95년도예요. 왜냐면 우루과이 라운드의 공식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서명이 완전히 끝난 게 94년이거든요. 근데 이 회의가 왜 이렇게 8년 동안 질질 끌렸냐는 거야. 왜냐면 이 회의를 할 때 두 번째 안건이, 아니 하트가 지금까지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찌그럽다고 하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무역의 중심이 공산품이더라 이거. 근데 공산품은 특징이 있죠. 우리가 뭐 책상을 어제 사고 오늘 또 사고 내일 또 사지 않잖아요.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공산품은 한 번 사면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이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그 시장에 개발도상국까지 뛰어들어가죠. 이제는 뭐냐면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추세로 가다간 완전히 하트 체제는 망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했어요. 공산품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시장을 다 개방하자 라고 했던 게 우루과이 라운드 회의의 주제예요. 그래서 1차 농축수산물 시장, 3차 서비스 시장, 지식재산권 시장, 자본투자 시장, 노동시장 다 열자 라고 회의를 했는데요. 모든 회원국들이 다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공산품 시장 하나만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더 시장을 여냐, 안 된다 라고 결사반대를 해서 회의가 8년 동안 질질 끌렸어요. 실제로 이때 우리나라도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라는 게 있었고요. 그 범국민운동본부 안에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서비스 시장 개방 반대 단체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요, 뭐 호텔, 식당, 뭐 이런 여관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서비스 시장의 핵심은 교육, 의료, 법률 서비스예요. 그래서 교육 시장 개방 반대하는 사람들 덕분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엄청 커졌죠. 법률 서비스 시장 결사 반대. 그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엄청 커졌죠. 의료 서비스 시장 결사 반대. 그래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엄청 커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결사 반대한다고 해서 아무 시장도 개방하지 못한 채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끝내면 공산품만으로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시장이든지 숨통을 트기 위해서 하나는 열어야 된다. 숨통을 트려면. 근데 어떤 시장 하나를 열 거냐는 거예요. 뭐요? 수요가 확실한 시장을 열 거예요. 왜? 지금 수요가 지금 충족이 안 돼가지고 이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럼 수요가 제일 확실한 시장이 뭐야? 먹는 시장이에요. 왜? 그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자금 가난하고 매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때 농축수산물 시장이 개방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루과이 라운드 하면 농산물 시장 개방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건이 그거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통과된 게 없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장을 또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아직까지 일단 우선 급한 대로 농산물 시장만 개방해서 나머지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2001년에요. 카타르 도하에서 모여서 하던 회의예요. 그 회의가 우리가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는 회의예요. 그래서 이 회의는 원래 5년 안에 끝내려고 했어요. 왜? 우루과이 라운드 때 충분히 회의했으니까 5년 안에 속전속결로 끝내자 이렇게. 근데 5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왜냐면 우루과이 라운드에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뭉쳐 산다 이래가지고 막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3파전이에요.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 국가 그룹.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가 그룹. 그래서 뭔 회의를 해도 2대1이에요. 그래서 타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가 지금이 2021년인데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20년. 20년 넘게 지금도 하고 있는 도하개발자들은 지금도 해요. 20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도하개발 아젠다는 실패한 회의다. 실패한 다자간 협상으로는 실패한 거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 실패했다고 안 하고 지금도 또 회의하는 거예요. 매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화개발 아젠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가보면 매년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외국을 많이 다녀가지고 맨날 회의에 1년면 수십 군데 부서에서 수십 번의 회의를 가가지고 맨날 그 회의 보고서가 계속 올라와요. 타결이 하나도 안 되는데 아직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5년 만에 타결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2006년에요. 결국 이 회의를 주도했던 미국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야, 이거 장기간이다. 그러면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똘똘 뭉쳐서 못 깨면 어떻게 해서 깨면 돼요? 각계정. 그죠? 각계. 그래서 뭐냐면 다자간 협상을 하지 말고 1대1 양자간 협상을 하죠. 그래서 이 양자간 협상으로 돌아서면서 했던 게 오늘날 FTA 전국이라고. 그래서 FTA를 해요. 근데 이게 원래 FTA는 양자간 협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만 하는 게 아닌데 2006년도에 이거를 미국이 양자간 협상을 하는 방식에다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FTA 하면 다 그냥 마치 양자간 협상의 대표적인 단어처럼 써요. 마치 우리가 조미료 하면 미온을 대표적인 단어로 쓰듯이 쓰는데, 근데 2006년에 FTA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은 하잖아요. 야, 얘랑 1대1로 하자 이렇게 해요. 근데 똘똘 뭉친 나라들이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헤어지면 끝이다. 근데 지구상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 세 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겠어요? 싱가포르?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 그룹이라는 거야. 공산국가. EU도 아니야. 농산물, 미국, 캐나다 같은 농산물 수출 국가도 아니야. 그렇다고 개발도상국가 그룹에 가기엔 너무 자존심이 상해.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가 그룹이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하고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2006년도에 FTA를 일본하고 우리나라에게 제안을 했어요. 일본이 굉장히 완곡하게 거절을 했죠. 뭐든지 1등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가 이 미끼를 덕성했어요. 이게 그래서 노무현 때 덕성문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하고 사이가 제일 안 좋았던 대통령이 노무현이래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게 버텨놓고 왜 한미 FTA는 저렇게 쉽게 열어뒀을까? 근데 어쨌든 협상이 질질 끌려가지고 이명박이 나중에 마지막 사인을 했잖아요. 이명박이. 근데 이명박이 사인을 했는데 사인하고 한미 FTA 협정문을 딱 공개가 됐는데 공개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명박 때 우리나라는 이미 한 EU FTA와 한중 FTA가 이미 협상 중이었거든요. 이 협상 중인데 한미 FTA 협정문이 딱 나왔어. 그랬더니 EU하고 중국이 이렇게 한 거 뭐야? 너 미국한테는 이렇게 해주면서 왜 우리한테는 안 해준다고 한 거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 협상 다시 하자고. 우리도 미국 수준을 원해. 막 캐나다 이런 나라들 왜 미국은 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줘? 호주 이런 나라들 왜 미국은 해주면서 우리는 왜 안 해주는 거야?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명박이 있잖아요. 한미 FTA 사인을 한 이후에 임기 말에 한 약 2년의 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FTA를 약속한 나라가요. 이명박 혼자서 약속한 나라가 169개국이에요. 큰일 했네. 그러니까 그 169개국을 약속했는데 그 중에 타결되는 나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FTA 하자 그러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타결 못된 나라들이 정말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박근혜 때 되니까 다들 들고 일어난 거야. 왜 우리가 안 해주고. 어쩌라는 거야. 그럼 박근혜가 그래서 또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이명박이 못한 거 내가 해준다고 하면 그래서 둘이가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외교에서 대박을 터뜨린다 맨날. 해가지고 한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건 박근혜가 그래서 3년을 돌아다녔단 말이야. 4년차가 됐을 때. 4년차가 돼서 딱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명박 뒤치다거리만 했어. 역시 내가 한 게 없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명박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던 나라를 가기 시작한 거야. 그게 어디야? 우간다를 간 거 아니야. 자기 아버지가 가고 처음 간. 그래서 막 우간다 가고 중동 대박 막 얘기하면서 막 이명박이 안 갔던 나라를 가가지고 그 나머지 시장도 막 다 자기가 열어준다.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명박 박근혜가 열어준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망해도 10번은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 정도면 다른 나라 같으면 폭동이 일어나도 벌써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주말마다 촛불만 들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촛불이 국제인권상을 받았잖아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성이에요. 뭐냐면 위기가 오면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거를 어쨌든 극복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이렇게 열악한 저임금 저고가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라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망하지 않는 거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작년에 코로나 때야.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 나가지고 마스크 모자라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는 마스크 서로 살라고 그죠? 가서 막 폭동 싸우고. 일어나고 막 마스크 하다못해 휴지도 다 동나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천 마스크 직접 만들어서 쓴 나라야. 정말로 급한 사람들. 진짜로 정말로 급한 사람들이 K94 쓰고 우리는 올렸었죠. 급하지 않으니까 천 마스크 만들어서 쓰자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이 힘이 뭐냐면 우리를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가 이렇게 망쳐놓은 나라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힘이라는 거야. 진짜 대단한 민족이야. 이 진짜 세계 어디다 내놔도 그러니까 문제는 불행히도 이렇게 이 인내와 끈기 오로지 같은 우리나라는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자꾸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니까 문제인 거죠. 막상 기사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농축 수산물 시장이 되었던 WTO 95년도예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무슨 일이 요 이전에 협상을 할 때 지식재산권 시장도 개방하자라고 안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재산권 시장을 개방을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86년도에서 94년 사이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지식재산권을 개방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겠냐는 거야. 자, 지식재산권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특허야. 근데 특허는 우리가 오랫동안 뭐가 특허라고 생각했냐면 새로운 물건을 발명해야만 특허인 줄 알았어요. 근데 1980년에 미국이요. 뭐랬냐면 미국이 세계 최초로 미생물에 대한 특허를 인정했어요. 이거 정말 전 세계로 반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생물은 자라는 생태계에 있는 건데 누군가의 독점이라는 특허는 독점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 내고 써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사가 안 되는데 미국이 그러거나 말거나 1980년 미생물 특허를 인정하고요. 1985년에 식물 특허를 인정했어요. 식물이요, 식물. 그리고 1980년대 말에 뭐가 나왔냐면 하버드지가 나왔어요. 이 하버드지는 하버드지가요. 우리가 보통 식품이나 의약품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지실험을 하잖아요. 지실험을 하는 이유는 쥐가 인간과 염색체 구조가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돼지도 비슷하대요. 근데 돼지 가지고 실험을 안 하는 이유는 돼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쥐는 한 세대가 6개월이에요. 인간은 한 세대가 30년이거든요. 그 30년 실험하는 것보다 6개월 실험하는 게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쥐 실험을 하는단 말이에요. 근데 쥐 실험하는데 이 당시에 쥐 실험을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암 치료제 실험이 있어요. 근데 암 치료제 실험하려면 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쥐를 암에 걸리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암에 걸린 쥐를 가지고 뭐냐면 새끼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암세포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이게 하버드지예요. 그렇게 하면 뭐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암이 걸려 있으니까 암 치료제 연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만든 게 이 하버드지인데요. 그 하버드지를 특허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안 걸려 태어나는 쥐는 하버드지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특허를. 근데 이게 엄청난 논란이 많았어요. 절대 안 된다. 동물 특허는 진짜 말도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1992년에 또 동물 특허를 인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동물, 식물에 대한 특허가 인정이 되고 나면서 뭐냐면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막 이런 걸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특허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막 나무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막 자기가들 특허 내고 막 인도의 닌나무도 가져가가지고 자기네들 특허 내고 막 난리가 났죠. 이 위기를 미국이 이런 식으로 특허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하냐면 EU가요, 이거를 또 그대로 볼 수는 없다. EU가 특허를 결사 반대했던 그룹이거든요, 나라거든요. 그럼 EU 입장에서는, 이 남국을 미국이 저렇게 특허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잡아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유럽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식물 품종 보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식물 품종 보호 제도는 그 영역이 뭐냐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중세 시대 교황이 유럽을 다스리던 시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황이 유럽을 다스릴 때, 그러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 중에 누군가가 좋은 계량 전자를 만들어. 아니, 이거 치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뭐 문제가 있나?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 유럽에서 뭐가 있었냐면 유럽이 이제 교황이요. 유럽에 있는 농민이 새로운 종자, 뭐 수확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맛이 좋다거나 뭐 이런 새로운 종자를 농민들이 뭐 이렇게 발견을 하거나 개량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교황이 상을 줬어요. 그 농민한테. 너 진짜 너무 훌륭한 일했다. 라고 상을 줬던 역사적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처음에 그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좋은 종자를 개량하면 그 개량한 농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식물식품종 보호제도예요. 처음엔 유럽의 국가 몇 개 국가가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다가 위기를 느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991년에 이 유럽 국가들이요, 이런 식으로 특허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살 땅이 없다 라고 해서 이 식물품종 보호제도도 국제조약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전면 개정을 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1991년. 91년에 완전히 전면 개정을 해서 식물품종 보호제도가 새로운 종자를 개량해낸 사람, 새로운 개량 종자를 찾아낸 사람이나 만든 사람에게 일정 정도 보상을 하던 제도에서 뭐냐면 특허에 준하는 독점을 주는 제도로 바꾼 거예요. 이게 식물품종 보호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식물 특허는 거의 똑같아요. 특허는 20년 동안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품종 보호제도는 20년 동안 보장이 돼요. 독점권이 돼요. 그래서 보호품종으로 등록을 하면 보호품종을 등록한 종자를 가져다가 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특허에서 수수료 로얄티를 내듯이 보호품종도 로얄티를 내야 돼요. 그래서 91년에 이걸 만든 거예요, 유럽이요. 그러니까 또 막 만들어서 특허는 안 되지만 하지만 품종 보호제도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자, 미국하고 유럽이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보세요. 치우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 혼나니까. 이래서 지식재산권 협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협상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농수산물 시장만 개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뭘 했냐면 이 WTO의 부속협정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부속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가트도 마찬가지고 WTO 마찬가지인데요. WTO에 가입을 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걸 우리가 부속협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속협정 중에 뭐가 있냐면 트립스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그러니까 뭐냐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재산권 시장을 못 열었는데 하지만 무역을 할 때는 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뭐 이런 쪽에다가 한 거죠. 그래서 이 트리스 협정의 핵심이 뭐냐면 WTO 회원국은 식물에 대한 독점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회원국은 각 나라는 비록 시장 개방이 안 돼서 국제조약은 없지만 각 나라는 식물 품종 보호제도든지 아니면 식물 특허제도든지 둘 다든지를 국내법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규정이 트립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뭐겠어요? 종자에 대한 독점을
트리스트 협정에서 인정을 하고 그거를 WTO 회원국에게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허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식물 특허를 인정했어요. 특허니까 이거는. 근데 품종보호제도가 없잖아요. 그 품종보호제도를 위한 법을 만든 거죠. 1995년에. 근데 1995년에 품종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든 이 법이 뭐냐면 종자산업법이에요. 근데 이 종자산업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뭐였냐면 주요 농작물 관리법, 그 다음에 종묘관리법, 뭐 이런 법이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종자에 대한 거는 국가가 관리한다였어요. 국가가 관리 책임을 지는 거다. 그래서 주로 다 정부 보급종 으로 의뢰권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지 기업으로부터 종자를 뭐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야. 그 전까지. 근데 95년도에 종자산업법을 만들면서 그 이전에 있던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라는 법을 다 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자에 대한 유일한 법으로 종자산업법이 남은 거죠. 근데 이 종자산업법에 그래서 뭐가 남았냐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식물 품종보호제도가 있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만든 법이니까요. 근데 이제 식물 품종 보호를 하려면 그 독점권을 누가 가지게 할 거냐. 그 독점권을 가지게 하는 종자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 조문까지 해서 두 개의 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종자사업법을 95년도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식물 품종보호 91년도에 있었던 이 품종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우리가 유코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유코프에 가입이 안 돼 있었다고 우리나라는. 법부터 만들었지. 법부터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유코프에 우리나라가 언제 가입을 했냐면 2002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2002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가입을 했으니까 뭐냐면 이제는 가입한 국가의 종자를 우리가 가져다 쓸 때는 로얄티를 내야 된다. 그 전까지는 로얄티 안 돼. 근데 갑자기 가입했다고 바로 로얄티를 내라면 아무 나라 종자 쓰던 나라에서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가입했는데 이 포크에 뭐가 있었냐면 10년간 유예조약이거든요. 가입을 하면 10년 동안 각자 종자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나라에서 알아서. 로얄티를 더 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가입했기 때문에 시행은 언제부터 하냐면 2012년부터 합니다. 2012년부터 시행을 할 건데 2009년 이게 또 실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9년에요. 이명박이요. 또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12년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 지금 품종보호제도 시장 열자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협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얄티 우리가 그동안 수입해서 쓰던 종자를 다 와봐라. 내가 이제 우리 로얄티 협상을 하자 딱 한 거예요. 그때 2009년에 뭐가 확인이 됐냐면 우리가 그동안 농사를 지었던 딸기 종자의 90%가 일본 거더라. 근데 일본에서 이 딸기 종자 하나당 씨앗 하나당 60원인가? 뭐 하여간에 내가 로얄티를 요구했어요. 이거는 딸기 농가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씨앗 하나당 이렇게 받으면. 그래서 딸기 농가들이 난리가 났죠. 종자가 90% 이상이 다 일본 종자인데 어떡하라는 거냐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데 그래서 일본 보고 로얄티 낮춰달라는데 일본 또 안 낮춰준대. 그래서 이명박이 몇 달 동안 온갖 잘난 척 다 하는 거야. 시장 열겠다고 했다가 도저히 일본이랑 협상이 안 되니까 우리 2009년에 열기로 한 거 취소. 우리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2012년에 시장 열래 라고 이명박이 접었어.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 3년 동안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이런 데서 있잖아요. 미친 듯이 노력을 해가지고 딸기 품종을 개발한 거예요. 씨앗을. 그래서 2012년에 실제로 식물 품종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로얄티를 내야 될 때쯤 되니까 딸기 국산화가 70%까지인가 국산화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이 되는 나라인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한 거지. 되죠.
근데 이제 이 심각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일을 거쳐가지고 2012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시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식물품종보호제도에 대한 국제조약에 가입을 했으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이거에만 우리가 국제법은요. 국제법의 특징이 뭐냐면 국제법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라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국제조약에 가입을 하고 나면 그 조약의 내용을 강제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국내에 법을 만들어요. 근데 국내 법을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 조항 뭐 이런 거 가지고 국제조약에는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라고 해도 안 내면 버티고 못 거두니까.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시행을 하니까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가 식물품종 보호와 관련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물신품종보호법이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원래 정사산업법이라는 게 두 가지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식물품종보호법이 따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남는 게 뭐만 남았어요? 종자산업 지원해주는 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종자산업법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폐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을 지원해주는 법은 종자산업법 말고도 많다 이거야. 다른 법으로 해줄 수 있는데 왜 이걸 또 남겨놓고 종자산업을 또 지원하냐 이거죠. 근데 그거 하면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씨앗 하나당 로얄티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게로 따지면 금보다 더 비싼 종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뭘 했냐면 옛날처럼 씨앗을 이렇게 못 줘요. 왜? 이게 다 돈이니까. 그래서 그냥 비싼 돈인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뭘 하냐면 이제 모종을 심기 시작. 왜냐면 모판에다가 모종을 심으면 씨앗 개수가 정확하니까 내가 내야 되는 돈도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종묘사 이런 데 가면 씨앗 파는 데보다 다 지금쯤 가면 전부 다 모종 키워가지고 모판으로 팔잖아요. 모판처럼 팔잖아요. 50개 얼마.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씨앗값이 무서우니까. 근데 농촌 마을에서 농민들은 씨앗값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동네 마을에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안정적인 하우스 있는 사람한테 좀 네가 우리 동네 사람들 거 모종은 네가 다 해라. 그럼 이 사람이 모를 다 키워가지고 그때 좀 되면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일정 정도 돈 내고 다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그동안 한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이 제도 때문에. 이걸 종자 기업들이 본 거지. 어떻게 했어요? 아씨, 이것도 돈인데, 이것도 보니까 저거 다 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안 되겠다. 모종을 키우는 것도 기업만 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서 육묘업을 등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종도 육묘업으로 등록한 사람만 팔 수 있게 법을 바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종자업으로 등록한 사람만 팔 수 있게 해놨다가 육묘업 하면서 육묘업자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동안 지금 동네마다 모종을 심었던 사람들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교육 몇십 시간을 들으면 육묘업 등록해주게 할 테니 다 가서 교육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2017년 뭐 이럴 때 농민들이 언제 가서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육묘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생겼어. 근데 내만 자격이 있으면 안 되죠. 육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흙바닥이면 안 돼요. 흙바닥이면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해요? 종자가 순수해야 되는데 흙에다가 심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흙에다가 심어갔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닥을 시멘트로 깔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못 올라오게 부직포를 두껍게 깔거나 하여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직포를 까는 거 가지고도 이제 안 심으면 안 되니까 다 시멘트 깔으라고 하니까. 근데 농민들이 그동안 하우스 했던 거는 거기다가 자기가 다른 걸 심을 거지만 겨우내 안 심는 동안에 모종을 키운 건데 시멘트를 안 깔으면 시설 기준 등록이 안 돼요. 독소네. 그러니까 결국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농민들한테 속여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종자산업법 폐지해야 된다. 이건 이제 필요 없다. 그냥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따로 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것까지 보장을 하냐 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식물품종 보호와 관련된 법과 그 다음에 특허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 트리스 협정을 통해서 95년도 이후에 전 세계는 종자의 독점이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그 종자의 독점이 가능하니까 이제 기업들이 뭐겠어요? 기업들이 이제 내가 개발해가지고 팔고 있는 종자를 어떤 놈이 뭐 몰래 신고 있나 없나 막 맨날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가면은요, 미국이 또 웃기는 나라잖아요. 거기는 온갖 회사가 다 있어요. 온갖 종류 회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게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게 막 섞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했던 건데, 종자업자들이요.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심부름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떼인 돈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런 회사들이 다 용역을 한다고요. 거기에서 뭐도 하냐면 외국에 전쟁 나면 용병도 그 회사들이 다 하는데 용병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하냐면 사람들 고용해가지고요. 몰래 종자 심는 사람들도 다 찾아다녀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제보가 들어오면 가가지고 나무 종자 올해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올해 시 받아가지고 농사 지은 놈 있으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왜? 다른 기업의 독점권을 침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도 엄청 많아요. 근데 질문 하나 해주세요. 근데 씨를 받는 거는 사실 씨를 샀잖아요. 얘를 샀어요. 사서 고구마를 예를 들면 샀어. 사서 돈을 냈잖아요. 근데 얘를 고구마를 심어서 여기서 씨가 다시 난 거는 그건 내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돈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독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 특허에 보면은 특허법에서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론적인 건데 특허법에 보면 소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소진이 다 없앴다는 거잖아요. 소진 이론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허뿐만 아니라 저작권 이런 데 다 있는데 책을 샀잖아요, 내가. 책을 10,000원 주고 샀어요.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내가 다 읽고 나서 헌책방에다가 2,000원 주고 팔았어요. 그럼 이 책은 저작권이 있는 책이잖아요. 그럼 그 2,000원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안 가지고 이게 저작권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2,000원 중에 얼마는 저작료를 여기다 내야 되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10,000원 주고 샀을 때 이 저작권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중고책으로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이게 소진 이론이라고 해서 이 지식재산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인정되지 않는 게 생물에 대한 특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른 물건들은 한 번 팔면 끝인데 공산품들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슨 가전제품 샀을 때 사가지고 증거품 줬다가 가전제품 가면서 이 가전제품 특허를 받았으니 특허 수수료를 내가 또 떼가지고 여기다 줘야 되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진이론은 그런 건데 소진이론이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시장이 이 씨앗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소진이론이 적용이 되지 않게 하려면 또 기업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농민들을 다 적발할 수는 없잖아요. 씨를 받아서 농민을 하는데 저기 어디 아프리카 구석에서 심고 있으면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불임 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 살균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불임 종자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그런 거 유전해 보거든요. 씻는 수법이. 보면 네. 보면 우리 그 있죠. 초록색 완두콩이 있어요. 네. 노란색 완두콩이 있어요. 이거를 교잡을 하면은 여기서 씨앗이 나오죠. 이거를 팔면 이거를 사서 농민들이 심으면요 100% 초록색 완두콩이 나와요. 이게 F1 종자라는 거야. F1 종자를 심으면 100% 나온 거예요. 근데 야 이 종자 100% 초록색 완두콩이 이게 너무 좋다. 이걸 씨를 받아서 심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초록색 완두콩 3개에 노란색 완두콩 하나가 나와요. 그거랑 생물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4개 중에 3개밖에 못 꺼지니까 75%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요. 잡종이 2가지 섞이면 어떻게 돼요? 초록색의 동그란 완두콩에 노란색의 쭈글쭈글한 완두콩. 도잡을 하면은요. 여기서 나온 게 100%의 초록색의 동그란 완두콩이 나와요. 이 종자 좋다고 해서 농민들이 다시 받아요. 다시 심어요. 그럼 초록색의 동그란 완두콩, 초록색의 쭈글쭈글한 완두콩, 노란색의 동그란 완두콩, 노란색의 쭈글쭈글한 완두콩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나와요? 9대 3대 3대 1 비율로 나와요.
그럼 이게 전체 16개 중에서요, 상품으로 던지는 건 9개라고요. 그럼 이게 확률로 따지면 뭐냐면 55%예요. 이게 뭐냐면 종자 잘못 쓰면 반타작 농사집니다. 그래서 씨를 받아서 원천적으로 못 짓게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잡종을 심하게 해서 막 3개, 4개까지, 4가지까지 잡종을 점점 심하게 하면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불임 종자는 뭐냐면 우점충이 했던 씨 없는 수박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귤에도 씨앗이 있었어요. 있었죠. 지금 귤 씨앗 있으면 난리 날걸요 아마. 그죠? 귤 씨앗 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요, 포도 하면 거봉이나 씨앗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일반 포도들도 씨앗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불임 종자예요. 씨가 없다는 얘기는 불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생물 시간에 배웠죠. 종속 과목 방문대요. 종속 과목 방문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생물은요, 단위를 넘어서면은 자란 환경 생태계에서 교배가 불가능해요. 근데 과가 같으면 교배가 돼요. 그래서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같은 고양이과 동물인 호랑이 와요. 같은 고양이과 동물인 사자는 자연 환경 생태계에서는 절대 못 만나요. 왜? 사자는 초원에서 살고 호랑이는 산에서 살기 때문에요. 둘이 절대 못 만나. 어디서 만나요? 그렇지, 동물원에서 만나요. 실험실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만났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궁금한 거지. 얘네들이 같은 고양이과 동물인데 얘네들 합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라이거 막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불임이에요. 자동 불임이에요. 얘네들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얘가 생식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동물은 이게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사자인지 알 수 없는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생태가 교란이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 생태계는 저절로 불임이 되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씨앗에다 그대로 응용을 하면 우정춘의 씨 없는 수박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불임 종자를 만드는 데 쓰는 거죠. 기업이요. 그럼 뭐겠어요? 씨를 사가지고 써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받아서 하는데 씨가 안 맺혀요. 안 맺히니까 살 수가 없네. 그 다음에 안 돼. 또 사야 되네. 해마다. 그래서 기업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온갖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씨앗이 기업의 독점을 되고 기업의 돈벌이가 되고 농민들이 자기 씨를 사서 자기 씨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60년대 우리나라 그 새마을운동 얘기했잖아요. 그때 뭐였어요? 그 전까지는 농민들이 다들 씨 팔아서 농사를 지었다는데 갑자기 이제 일손이 모자라니까 농약을 치라고 했어. 농약을 쳤는데 농약이 화학약품이잖아요. 근데 모든 생물은 화학약품에 제일 처음 노출이 됐을 때가 가장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약 안 먹는 사람이 어쩌다가 약 한번 먹으면 뭐예요? 약 기운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똑같다는 거야, 식물도요. 그래서 처음에 농약을 쳤는데 우리가 대대로 씨를 받아왔던 농사에서 그 씨앗들은 이게 살면 자기의 이 전생에 처음 보는 화학약품이라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초제의 독성에 짚는 씨앗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식량 자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이제 보니까 씨앗이 허옇게 빠져서다. 세상에 농약 한번 뿌렸다고 죽을 수가 있냐? 이런 종자는 안 되겠다. 좀 좋은 종자를 심어야겠다. 이러면서 정부에서 이 정부 보급종이라는 이름으로 농약하고 궁합이 잘 맞는 이런 종자들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씨앗은 뭐예요? 허약한 씨앗이니까 안 되겠다. 라고 포기를 하고 정부 보급종을 가져다 줍시다. 그래서 씨앗 받아서 농사 짓는 게 점점 사라지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드디어 독점국까지 생기니까 이제 농민들이 씨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다시 이제 그래서 다시 환경으로 돌아와서 생물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뭐냐 멸종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까지 세대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씨앗도 그래야 되겠다는 거예요. 씨앗도 멸종되는 이런 식의 씨를 안 맺는 이런 종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씨앗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생물 다양성 협약에 발맞춰서 뭘 하냐면 FAO에서 국제 조약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농업 식물 유전자원 조약이에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이 조약을 만드는데 그전에는 규약으로 그러니까 내부 규약처럼 있다가 이제 이걸 국제법으로 습격시켜서 2000년대 이걸 조약을 만드는데요. 이 조약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조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안에 씨앗은 농민의 것이다라는 농부권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농부권의 핵심 뭐냐면